안녕하세요 여러분, 물리학 원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과서 166쪽에 나와 있는 전반사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도록 할 거예요. 오늘 전반사 내용을 다루기 이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상황을 한번 그림을 같이 볼게요. 먼저 위쪽은 매질 1로 이루어져 있고 아래쪽은 매질 2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즉 위쪽과 아래쪽의 매질이 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일상에 볼 수 있는 예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매질 1은 우리 공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매질 2는 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매질 1에서 매질 2쪽으로 우리가 빛을 이렇게 진행을 시키게 된다면 빛이 진행을 하다가, 즉 파동이 진행을 하다가 매질이 달라지면 파동의 진행 속력이 바뀌고 그 결과 파동의 진행하던 방향이 이렇게 변하는 현상이 우리가 굴절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때 항상 주의해야 될 건 이렇게 굴절이 일어날 때 매질이 바뀔 때 항상 반사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1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진 파동을 진행시키게 됐을 때 굴절한 에너지가 예를 들어 70이라면 나머지 30은 이렇게 반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사는 항상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가끔 모의고사나 아니면 어떤 참고서를 보다 보면 이런 반사를 굳이 안 그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굴절만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그림을 쉽게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 굴절하는 광선까지 그려주면 그림이 너무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빼준 거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굴절이 일어나는 그림을 볼 때 반사도 무조건 항상 존재한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빛이라는 파동이 이제 공기에서의 진행 속력이 물에서의 진행 속력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굴절률이 작다. 그리고 물은 굴절률이 크다라고 했었죠. 파동이 빛이 느려지는 정도를 굴절률로 정의를 했으니까. 그리고 굴절률이 작은 매질을 우리가 비교적 소한 매질, 굴절률이 큰 매질을 미란 매질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파동은 지금 소한 매질에서 미란 매질로 진행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반대 상황을 지금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파동을 우리 빛을 아까 봤던 것처럼 소한 매질에서 미란 매질 쪽으로 진행시키지 않고 반대인 여기 미란 매질에서 매질 1인 소한 매질 쪽으로 한번 진행을 시켜 볼게요. 즉 내가 레이저를 가지고 이렇게 빛을 쏘는 거죠. 자, 근데 빛을 한 방향으로만 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번 쏘고 그 다음 각도를 바꿔서 두 번, 그 다음 각도를 바꿔서 세 번, 즉 세 번의 빛을 한번 쏠 거고 각각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먼저 경로 1을 따라서 진행하게 될 때는 매질의 경계가 있고 1번 매질과 2번 매질로 이루어져 있을 때 지금 1번 경로를 따라서 빛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 경계와 수직으로 놓인 법선을 세우고 요 각도, 입사하는 광선과 법선 사이의 각도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입사각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렇게 매질이 바뀌니까 뭐가 일어난다? 굴절이 하나 이렇게 일어나고 마찬가지로 반사도 이렇게 같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요 각도, 굴절 광선과 법선 사이의 각도를 뭐라고 할까요? 굴절각이라고 하겠죠.
이거는 그냥 위에서 봤던 거랑 진행 경로만 바뀌었을 뿐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어떤 상황을 바꿔줄 거냐면 입사각을 좀 더 키워줄 거예요. 누구처럼? 2번 경로를 갈 때처럼. 여기서 빛을 쏘는 레이저를 어떻게 할 거야? 좀 더 이렇게 눕혀줄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입사각을 좀 더 키워줍시다. 자, 언제까지 키워줄 거냐면 얘가 점점 크게 되면 입사각을 점점 키우게 되면 이 굴절각 같이 어떻게 될까요? 동시에 같이 커질 거예요. 자, 같이 커지다가 어떤 순간이 놓일 수 있냐면 자, 여기 매질의 경계가 있을 때 위에가 1번 매질, 소환 매질, 그리고 2번 밀합 매질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입사각을 좀 더 키워줄 거예요. 그러면은 그림이 대략 자,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겠죠. 이것보다 입사각이 좀 더 크게. 이게 바로 입사각이 될 건데, 자, 이 입사각을 언제까지 키워줄 거냐면 굴절각이 점점 커져서 요 매질의 경계, 굴절 광선 자체가 이 매질의 경계를 타고 진행할 때까지 키워줄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잘 보세요. 지금 입사각이 이렇게 놓였을 때, 입사광선이 놓였을 때 굴절 광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 상태에서 내가 입사광선을 점점 눕히면, 즉 입사각을 키우면 굴절각도 같이 이렇게 커질 텐데 언제까지? 요 굴절하는 광선이 이렇게 놓일 때까지, 즉 경계를 따라서 진행할 때까지 한번 입사각을 키워줄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굴절 광선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매질의 경계에서 또 뭐가 하나 더 생겨요? 이렇게 반사광선도 하나 생기겠죠. 그러면 이 2번 경로를 따라서 갈 때 굴절각은 90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왜? 법선과 굴절 광선 사이의 각도가 지금 90도니까. 그 다음 우리 세 번째 경로를 따라서 갈 때를 한 번 더 볼게요. 자, 세 번째 경로를 따라서 갈 때는 마찬가지로 매질의 경계가 놓여 있고 위쪽은 1번 매질, 아래쪽은 2번 매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여기서 썼을 때보다 빛을 어떻게 해서 입사각을 더 크게, 즉 광선을 좀 더 눕혀서 이렇게 진행을 시키게 되겠죠. 이렇게 진행을 시키게 되면, 자, 앞에서 봤을 때보다 입사각이 더 커졌어요. 그럼 요 굴절 광선이 어떻게 될까요? 밑에 쪽으로 생겨야 되는데, 밑에 쪽으로 생기게 되면 매질의 경계를 뚫고 지나간 게 아니니까 더 이상 굴절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2번 경로가 바로 굴절이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순간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입사각을 좀 더 키우면 더 이상 굴절 광선은 나타나지 않고 누구만? 반사하는 광선만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엔 지금 내가 입사각을 굉장히 키운 상태이기 때문에 굴절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반사만 일어나게 돼요. 자, 이걸 우리가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전반사라고 불러요. 전부 다 반사된다 라는 뜻으로 전반사라고 불러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100이라는 에너지를 보냈을 때 30은 반사가 되고 70은 이렇게 굴절이 됐어요. 즉 에너지가 나눠졌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내가 예를 들어 100이라는 에너지를 보내게 되면 전부 다 반사하기 때문에 통과해서 버려진 에너지가 없이 100이라는 에너지가 그대로 반사돼서 전달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에너지 손실이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요 전반사가 일어나는 걸 요 경계 2번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즉 2번 경로를 따라갈 때가 전반사가 일어나는 그 경계라고 할 수 있겠죠. 입사하는 각도가 지금 2번 요 각도보다
크면 누워 있으면 전반사가 일어나고 이 각도보다 작으면 굴절이 일어나서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즉 얘가 지금 경계인 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순간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하고 이 각도, 뭔가 경계가 되는 이 각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임계각이라고 부를 거예요. 굴절이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즉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입사각을 우리 임계각이라고 부릅시다. 물리에서 우리 임계라는 건 굉장히 경계를 뜻해요. 그래서 나중에 배울 건데 임계 온도라는 것도 있듯이 임계는 항상 어떤 경계를 뜻한다는 거,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우리 이 2번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 임계각이 몇 도가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스넬의 법칙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스넬의 법칙 기억해요? 굴절률의 비율을 일단 이렇게 n2분의 n1에 쓰고, 여기서 n2는 1번 매질의 굴절률, n1은 1번 매질의 굴절률, n2는 2번 매질의 굴절률이에요. 자, 이렇게 n2분의 n1을 쓰고 굴절률은 각각 바꿔서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사인 값으로 써줍시다. 사인 누구에 대한 n1의 요 각도, 즉 누가 들어가야 돼요? 굴절각이 들어가야 돼요. 굴절각은 지금 이 순간에 90도니까 이렇게 90도를 써줄 거고, 위쪽은 임계각이 놓여야 돼요. 임계각은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니까 그냥 임계각이라고 쓸게요. 근데 우리가 여기 사인 90도 값이 몇으로 배웠어요? 요 놈이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밑에 한번 수식을 다시 바꿔주면 n2분의 n1은 1분의 누구? 사인 임계각을 통해서 우리가 요 임계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뜻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식을 보고 뜻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매질 1번과 2번이라는 각각의 매질의 굴절률만 알게 된다면 임계각이 몇 도인지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임계각보다 크게 큰 각도로 광선만 입사시켜 준다면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 즉 에너지 손실 없이 어떤 파동을, 빛을 진행시킬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어떤 정리할 거냐면, 지금 방금 배웠던 이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파동이 진행할 때, 자, 여기 위에 있던 그림과 아래에 있는 그림을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빛이 공기에서 물로 이렇게 진행할 때 입사광선과 입사광선, 그리고 여기 굴절광선이 있어요. 자, 내가 만약에 이 입사광선을 점점 눕혀줄 거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굴절광선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이렇게 눕겠죠. 자, 근데 누울 건데 얘를 아무리 크게 해도 여기 있는 굴절광선 다시 아까 얘기했던 대로 1번 매질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를 아무리 90도까지 눕혀도 이 굴절광선은 위쪽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공기에서 물로 광선이 진행하면 전반사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공기의 굴절률이 물의 굴절률보다 더 작으니까.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날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파동이 항상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진행하는 경우에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파동이, 광선이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진행하는 경우에 일단 일어날 수 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요 조건을 쓰면 되겠죠. 내가 지금 빛을 쏠 때 그 빛의 입사각이 누구보다 커야 된다? 이 경계인 임계각보다 더 큰 경우에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일상생활에 어디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바로 우리 통신에 써볼 거예요. 자, 우리 통신에 이 전반사를 한번 써볼 건데, 우리가 뭔가를 통신을 한다는 건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정보를 어떻게 한다? 그쵸,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주고 받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정보를 주고 받는 걸 우리가 통신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떤 정보를 줄 때 굉장히 빠르게 내 친구에게 정보를 주고 싶다면 뭔가 다양한 방법을 써야겠죠. 근데 그 정보를 우리가 핸드폰에서 알겠지만 빠르게 줄수록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준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를수록 통신은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이 통신을 쓸 때 가장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누구를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빠른 바로 빛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겠죠. 우리가 광속, 빛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빛을 이용하면 우리는 정보를 아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자? 빛을 이용한 통신, 광통신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광통신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빛을 주고받을 건데, 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자, 여기 A라는 친구랑 여기 B라는 친구가 이렇게 있을 때, A와 B가 이제 빛을 이용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서로 그냥 바로 앞에 있으면 빛은 직선으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빛을 그냥 주고받으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 A와 B 사이에는 뭐 건물도 있고 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아요. 그래서 빛을 이렇게 직선으로 주고받으면 안 돼요. 어떠한 주변에 있는 장애물들이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빛을 A에서부터 B까지 또는 B에서부터 A까지 빛을 보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마치 물을 이렇게 다른 경로로 줄 때 호스를 이용하듯이 빛을 담을 수 있는 호스, 즉 빛을 담을 수 있는 케이블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 케이블을 만들어낼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 전반사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낼 거예요. 즉 호스를 타고 빛이 진행할 건데 그 빛이 호스 밖으로 빠지지 않게 모두 다 반사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광섬유라고 부를 거예요. 자, 광섬유는 교과서를 이용해서 본다면 지금 170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광섬유 말 그대로 섬유니까 이렇게 이거 잘못 그렸네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뭐 너무 잘못 그렸는데 자, 이런 식으로 뭐 원통형으로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근데 지금 뭐가 문제가 있냐면 뭐가 다른 게 있냐면 안쪽에 있는 물질과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물질이 다른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안쪽 물질을 통해서 우리 빛을 이동시킬 거예요. 즉 무슨 뜻이냐면 안쪽 물질에서 이렇게 빛이 진행할 때 바깥쪽 물질과의 경계에서 어떻게 되게 전부 이렇게 반사가 일어나게, 마찬가지로 또 반사가 일어나게, 자, 이런 식으로 반사가 일어나게 우리가 물질을 만들어 줄 거예요. 안에 있는 물질에서 전반사가 일어나도록. 그렇다면 위에 있는 그림과 비교했을 때 빛이 진행하는 물질이 굴절률이 더 커야 되니까 우리 안쪽에 있는 물질과 바깥쪽에 있는 물질의 굴절률을 비교한다면 누가 더 굴절률이 클까요? 그렇죠. 안쪽에 있는 물질이 굴절률이 더 크겠죠.
그래서 안쪽은 우리가 밀합 물질로 만들어 줄 거고 바깥쪽은 비교적 소합 물질로 채워 줄 거예요.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밀합 물질 안에서만 빛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고 에너지 100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광섬유 안에서 빛을 담아서 A라는 사람이 B에게 또는 B에서 A에게 빛을 이용해서 전달하는, 즉 통신이 일어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요 바깥쪽에 있는 소합 물질을 우리 클래딩이라고 부르고 안쪽에 있는 밀합 물질을 코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 170쪽에 보면 알겠지만 요런 하나의 광섬유를 여러 개 모아서 묶어줄 거고 그 여러 개 모아서 묶은 것을 우리가 광 케이블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 광 케이블을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빛을 이용해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통신, 즉 광속을 이용한 광통신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교과서 171조까지 내용이 있으니까 교과서 내용도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하고 내용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꼭 다양한 책을 통해서 공부를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고생했고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